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 정부도 지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일본을 먼저 방문할 예정이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또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을 계기로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위원님 두 정상의 발언에 담긴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이제 일본은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이걸 원했던 게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거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특히나. 네.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미일이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 단추를 채워놨어요, 바이든 정부.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으로. 따라서 과연 새로운 정부가, 한국의 신정부가 한일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일본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일단은 그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성, 연계성에 방점을 두고 있고, 실효. 과거보다는 그렇죠. 네.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는 이제 경축사를 했고, 이시바 총리도 아베 전 총리가 2014년부터 끊었던 반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안 했는데 이번에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반성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지한파, 그리고 우리한테 크게 그렇게 불리한 인물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양쪽 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양쪽 발언을 봤을 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사상 최초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네. 자, 한일 관계 하면 역시 과거사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위원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2015년 한일 합의죠. 위안부 합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죠.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변제 방식. 일본이 직접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 출연하고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관례와 많이 어긋났다. 네. 그래서 물론 박근혜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합의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헌재에서는 그 문제가 이제 다루기 어려운 걸로 결정이 났지만, 그런데 일반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판단은. 따라서 과연 어떤 이제 자세를 취할 거냐, 이게 관심에 이제 집중이 됐는데, 네. 이 대통령이 전향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로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국가가 한 거니까 그 약속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이 과거사 문제에서 보상, 배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실한 사과거든요. 반성.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체결한 약속은 우리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수용한다. 그러면 일본 측은 보다 중요한 그런 반성이라는 부분, 피해자를 유려하는 부분, 이 분야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그러니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중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단 지금까지 두 정상의 발언이라든지 어떤 흐름으로 볼 때 한일 관계 훈풍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이제 도쿄에서 양국 정상이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죠.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까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당장 뜨거운 현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큰 흐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일본의 과거사, 특히 문제에 대해서 93년에 이제 호소카와 전 총리가 애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어요. 네. 좀 인색하죠. 그 긴 시간 동안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제일 센 게 94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거든요. 거기는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애도와 함께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게 쭉 이어졌어요. 이어지다가 2012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베 강경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론 자민당이 원래 우파죠. 그러면서 반성 표현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사실은
98년 김대중 오부치 네. 선언으로 이제 미래로 가자. 문화 개방도 하고. 그러다 이제 이게 말씀드린 2013년 아베 정권 들어오면서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둘 현안보다는 거기다 이제 과거 합의를 국가 간 합의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당장 뜨거운 감자는 없습니다. 네. 현안으로서는.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면 그동안 1차 본물을 튼 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한 단계 높이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제2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 이시바 선언 둘 다 그러니까 2.2네요. 네. 2.2 선언 그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보는 미래 비전.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셔틀이겠지 뭐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정신과 그 관성을 이어가는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998년이었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런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뭔가 좀 한일 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위원님 말씀하신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어떤 버금간달지 아니면 그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문이 이번에 어떤 그 도출될 수 있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일단 이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그리고 이시바 총리도 지금 선거 패배 이후에 뭐 간당간당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관세 그게 이시바 책임이냐. 두 번째 일본 내에서 이번에 극우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통 보수 우익들이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시바라고 하는 중도 성향의 우파 인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이 좀 국내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시바 총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이시바가 아니라 좀 더 갈 수 있는 이시바의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에서 나름대로 족적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제가 보기엔 보여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부족했잖아요. 경제, 정치. 그러나 지금 문화는 앞서고 그렇죠. 경제는 대등하거나 좀 더 앞서고 국방력도 우리가 앞섭니다. 세계 5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지만 과거는 정확히 직시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미래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보수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부담이 생겨요. 근데 진보 정권은 훨씬 자유롭거든요. 이 거꾸로 보수 정권이 대북 지원하면 자유롭습니다. 근데 진보 정권이 대북 지원하면 좀 눈총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이시바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경제 독점주의로 가면 나머지 국가들은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들 중에 풍선 효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2의 이시바 선언이 아니라 제2의 김대중 오부치. 그러니까 이재명 이시바 선언이 나왔으면 하고 그래야만 이제 미래로 가는 한일 관계가 되지 않겠네 그런 판단하는 거죠.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버금가는 이재명 이시바 2.2 선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순방 순서를 두고도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데 이게 사실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방문이 뭐 전 정권보다 늦냐 빠르냐 며칠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 칼춤을 췄기 때문에 네네. 모든 의전이 다 깨졌어요. 그렇죠. 뭐 빨리 간다고 뭐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 가서 뭐라고 그럴까 구박받고 젤렌스키는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전을 벌이고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건 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어차피 가게 돼 있었고 예정된 거고 다만 이제 일본을 먼저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가지죠. 제일 큰 거는 한미일 협력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미래 이 인터뷰에서.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먼저 간다는 건 상징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상징성을 대통령께서도 모르진 않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과감하게 중시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크게 보면 한미일 협력 구도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지가 분명히 담긴 행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번 순방은 한일, 한미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하러 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뭐 어느 나라를 먼저 가느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한 뒤에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25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연이은 정상 외교의 대통령실 지금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확인된 방미 일정하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의제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경제가 있을 거고 안보가 있을 거거든요. 크게 나누면은. 그럼 저는 경제 쪽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관세 문제, 경제 문제는 3,500억 달러 투자, 네.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 쪽이고 1,000억 달러 LNG. 큰 그림은 그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대거 이제 그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민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조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많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크게 이견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미 확인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을 얘기하는 정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과시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저는 안보 쪽도 안보는 크게 보면 이제 그 돈에 해당하는 방위비,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그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도 전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방위비는 유럽이 1% 낼 때 우리는 2.5에 3.5% 꾸준히 누적된 금액이 많아요. 네. 앞으로 더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낸 금액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튼실하다는 거죠. 세계 5위 국방력의 말을 해주잖아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더 달라면 어느 정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무한정 줄 수는 없을 거다. 그다음에 한미동맹 현대화 이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동맹의 범위를 넘어서요. 글로벌로. 그러면 이것도 이미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이 분야에서 한미가 크게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이번에 제일 주목되는 건 과연 다들 투자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을 밀어서지만 그러나 우리만 특별하게 마스가 쉽빌딩 조선이라는 그렇죠. 게 꽉 박혀 있거든요. 그것도 1,500달러나.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조선업이 위대하게가 아니라 창피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뭐 상업이지만 조선의 54%가 중국, 우리가 28%, 일본이 11%거든요. 미국은 0.1%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군함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러나 생태계가 파견되면 군함도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28%는 중국의 53% 다른 게 모두 고급 고부가치 선박들. 그렇습니다. 예. 친환경 그럼요. 선박. 네. 이게 바로 이제 군함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사실상 유일한 일본은 사실은 11%가 중국과의 경쟁입니다. 의외로 우리와 경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조선업은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번에 제일 중요한 이제 눈에 띄는 행보가 뭐 여러 가지 일정이 계시겠지만 그 조선업 관련 그 미국의 조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경제 관련 행보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상회담, 그다음에 경제 관련 행보, 특히 조선 요 정도가 좀 눈에 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죠. 그렇군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서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큰 틀이 잡혔어요. 한미 양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다.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이걸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과연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할 거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정상회담은 탑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후속 실무협상, 아주 머리 아픈 긴 실무협상을 내놓는 거. 다만
그때 뭉뚱그려서 덩어리를 던져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어쩌면 일종의 모종의 합의문 같은 정도, MOU 같은 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그건 네. 모든 분야의 그 합의에도 미국이 적용, 이제 앞으로 긴 시간 세부적인 디테일한 그런 합의문은 실무진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다만 지난번에 말로 했던 걸 좀 더 서면화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못 나오죠. 네. 이번에 또 대규모 경제 사절단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문서로서의 합의를 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서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품목별 관세 이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그거는 협상의 대상이 되긴 어렵죠. 네. 본인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품목별 관세는 또 상호 관세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인 제약이 없어요. 네. 상호 관세는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호 관세는 지금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입장을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은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안 되죠. 그래서 바꿨거든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면세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품목 관세에서도 큰 걸림돌은 없을 거다.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 포괄적으로 정한 이 품목 관세는 그건 우리도 피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격 범위, 포화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보 분야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것이 어떤 그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 그럼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이슈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제 동맹의 성격 두 가지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나토 헌장에 GDP 2%를 자기들끼리 합의한 게 국방비에 쓴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많은 국가들이 1% 수준을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 유럽의 빅4거든요. 이 국가들이 운영하는 주력 탱크가 1000대 내외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2300대 내외를 쓰거든요. 네, 어느 정도 돈을 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위비를 나토가 1%대 쓸 때도 2%, 3%, 2.5 이상 3%까지 내외까지 계속 써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뭐 일각에서 나와서 3.8% 써라. 나토도 3.5%는 직접비, 그 다음에 1.5%는 간접비거든요. 근데 그 3.8%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만약에 왜냐하면 나토도 이 3.5%, 1.5%인데 3.8%가 직접비일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2.32% 오래 쓰거든요. 한 61조 5천억 되는데 여기서 북핵 위협 대응으로 일부 증액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간접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간접비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송을 한다. 그럼 이것도 국방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TV가 안보 분야를 많이 한다. 그럼 국방비로 치는 거예요. 도로 두께 5cm인데 10cm 하면 탱크다. 이것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미국이 나토는 워낙 문제가 많았으니까 강요한 거고 우리는 성실하게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5위거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비도 1조 5천억을 지금 미국이 다 못 씁니다. 매년. 1조가 남은 풀용액이 1조 내외쯤 돼요. 네, 무한정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 기지 만들 때 한 100억 달러 되는 돈 우리가 다 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이렇게 때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 분야를. 그러니까 그 분야도 제가 보기엔 크게 이견은 없을 거다. 다만 이제 미국의 체면은 뭐 또 차려야 되니까 어느 정도 포장은 하고 또 증액 필요성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게 크게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돈 문제가 얘기되면 조금 두려워지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를 딱 내밀 때 과연 얼마가 써져 있을 것이냐 이건데 뭐 공개적으로 100억 달러를 언급하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실제 국방비 증액 요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정리될 걸로 조심스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관세 전쟁으로 네. 얻을 건 다 얻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동맹에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가 중시하는 대중국 견제의 거점 기지로서 이미 주한미군 전략권으로서 그러니까 한반도만이 아닌 아시아 전체의 지역 거점으로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유무형의 기여를 우리가 내세운다고 그러면 그냥 숫자 썼을 때 우리가 쏙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숫자 막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항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은 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도한 그런 증액은 뭐 그 자리에서 얼마 쓴다 합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그리고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와이 노딜 이후에 뭔가 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좀 해보겠다.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북미 간 대화, 이거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 대통령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비핵화 3단계 해법이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동결, 축소, 비핵화. 원래 이게 보면 답안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핵 능력이 막 고도화되니까 야, 일단 멈춰. 그게 동결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비핵화해야지 단계적 축소. 마지막엔 끝.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북한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동결 단계거든요. 핵 동결, 핵 군축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부분은 모호하게 처리해 놓고 요 핵 동결 일부 군축. 왜냐 이게 바로 하노이 때거든요. 4.27 판문점 일주일 전 2018년 북한이 회의를 열어서 자발적으로 동결해요. ICBM 발사 안 할 거야? 핵실험 안 할 거야? 풍계리 실험장 폭파할 거야? 이게 동결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노이에 가서 영변 핵단지를 영구 폐기할 거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게 핵동결 핵 군축이거든요. 네. 북한은 여기서 멈추고 싶은 거고.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수년 내지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 과정이거든요. 입구 없이 끝을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구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합의가 될 수 있죠. 이제 여기 3자가 다 맞죠. 그러니까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북한은 그럼 첫 단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물론 이제 우리 고민은 뭐냐. 핵동결 핵군축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네. 그러나 필연적으로 핵동결 핵군축은 엔딩 포인트 출구로 가기 위한 입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대통령께서 지금 했다는 얘기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핵동결 핵군축을 입구로 하라는데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하고의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결국 이제 러브레터 김정은에 대한 러브레터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한미가 합의하고 여러 가지 또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내는데 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본과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 것. 또 미국과는 지금 산적해 있는 통상, 안보, 남북관계 이런 현안에서 어떤 합의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순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께서 남은 기간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대충 허술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일단 던져놓고 나서 보면은 아주 허술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채워야죠. 대한민국의 전략적 이익과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제 세부를 조정하는 거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저는 한미보다 한일 이번에 이재명 이시바 이 선언 이 만일에 김대중 오부치 다음 단계로 간다면 이제 그동안 흔들렸던 한일 관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는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에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도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하면서요. 이번 회담 소식은 다음 주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